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에 거치면서 일본에 대항했던 그런 저항의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나눠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통치를 했고 어떤 정책을 펼쳐서 정말 힘들게 식민지 정책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식민지 정책에 반해서 우리 민족이 엄청난 저항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나름대로 또 항일 투쟁을 위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좀 시대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좀 시대를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한 4차시에 걸친 내용을 선생님이 한 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또 자세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919년 3월 1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고요. 전국적으로 정말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여러분들 유관순 열사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국외에서는 1910년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만주와 또 연해주라는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뭔가 군대를 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만주 지역에 학교를 많이 세워서 군대를 양성하기에 이르릅니다. 그것이 조금 있다가 20년대, 30년대에 그 양성된 군대들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국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수립이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3.1운동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지도부가 부재했어요. 즉 민족대표 33인이 있었지만 탑골공원에서 함께 만세 시위 운동을 펼치지 않았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이 시위가 확대가 됐긴 했지만 뭔가 그 시위를 이끄는 지도부가 명확하게 존재를 했더라면 조금 더 구심점의 역할을 하면서 뭔가 시위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반성의 목소리에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국내에서는 당연히 세울 수 없었겠죠.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뭔가 지도부의 역할을 하기에 이제 이르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년대가 되면요. 문화통치 시기잖아요. 기억나시죠? 10년대는 무단통치, 20년대는 문화통치여서 조금 그 문화통치를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먼저 국내에서는 실력 양성운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에 지배를 당한다. 실력을 키우자. 즉 교육도 시키고 경제도 살려서 뭔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자라고 주장했던 실력 양성운동. 그리고 6월 10일 만세운동이 펼쳐져요. 3.1운동은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대규모 그런 만세운동이었다면 6월 10일 만세운동은 3월 1일 운동보다는 그렇게 확산세가 뚜렷하지 못했어요. 일본의 철저한 탄압으로 인해서.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바로 3월 1일 운동 이후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던 가장 큰 20년대에 국내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시위운동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전국적으로 엄청난 큰 규모로 확산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신간회라는 단체가 설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20년대 신간회라는 단체는 정말 중요한 단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다양한 사회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작쟁이, 노동쟁이, 여성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 등 선생님이 뒤에서 설명을 할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쟁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단체 행동권 할 때 선생님이 단체 행동권은 이런 쟁이 활동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내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어떤 시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쟁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시위를 하는 것을 쟁의 활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작쟁이, 노동쟁이, 또 여성이 중심이 된 여성운동, 소년운동. 그 당시 정말 어린아이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즉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노동력을 위해서 노동일에 투입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 당시는 체벌도 매우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방정환이라는 분 알죠? 그 방정환이
우리 어린이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운동, 그리고 형평운동이라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거지만 갑오개혁 때 이미 신문제는 폐지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계급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백정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평등하게 대해달라라는 형평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 1920년대 국외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1910년대 국외 상황에서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독립운동 기지 그리고 학교를 많이 세웠다라고 했죠. 거기서 양성된 독립군들이요, 이제 20년대 오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이제 군사훈련을 받은 그 독립군들은요, 일본을 상대로 동호동이라는 곳에서, 청산리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투와 이 대첩 이후에 이러한 독립군들의 전쟁 수행을 할 때 그 도와줬던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주민들을 일본이 무참히 학살을 하게 돼요. 그 간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한인들 그리고 간도 지역의 주민을 무참히 학살하게 되는 간도 참변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독립군들이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 만주나 간도 지역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러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도 참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독립군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나와서 다시 만주 지역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조금 더 조직을 재정비해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세 개의 부서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부서는 를 조금 통합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국민부와 혁신의회라는 두 개의 세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독립운동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랑 1930년대 이제 국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30년대가 되면요, 중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일본이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즉, 이 만주라는 지역이 이제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차차 이제 중국 내륙 깊숙이 일본이 이제 침투를 하면서 상하이도 점령을 하게 되고요. 중국과 일본 간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항해서 투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중국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30년대가 되면 중국 군대와 한국의 독립군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일본을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31년이 되면 만주사변이 아까 일어난다라고 했죠. 만주 지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독립군들은 만주 지역에서 투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 관내 깊숙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이런 조선의용대와 같은 군대를 조직을 하고 그 군대 조직을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등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제 4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일본의 패망을 예측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광복 후에 어떤 모습으로 독립된 나라로서 제대로 체제를 갖춰서 걸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런 체제로 갈 것입니다 라는 건국강령을 발표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대한광복군이라는 그런 군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기록을 보면 미군, 즉 중국 관내 안에 있었던 그 미군과 합작을 해서 특수훈련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 대한광복군이. 그러면서 실제 일본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국내를 침투하기 위한 작전도 펼쳤다라고 하는데 결국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면서 그 작전은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죠. 일본과 함께 싸웠던 이탈리아가 먼저 1943년에 항복을 하고요. 그리고 1945년이 되면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하죠. 그리고 1945년에 8월이 되면 나가사키 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일본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그 원자 폭탄의 위력을 몸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 천황이
우리가 이제 항복을 한다라는 항복 선언을 하게 되고, 일본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지만, 전쟁에 패망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드디어 빛을 찾게 되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광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정리를 하면서 정말 무수한 그 독립운동 단체들, 독립운동군들, 그리고 다양한 방면의 이러한 국내의 그런 항일 투쟁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그 선조들이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일본에 대항했던 모습들이 참 뿌듯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끝이 있습니다. 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거쳐서 끝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때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뿌듯함을 가지고, 그리고 광복을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제 10년대 국의 모습,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다. 자, 1919년 3월 1일 운동의 결과 지도부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919년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자, 누굴 임시 대통령으로 하는 무엇을 수립했을까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을 수립을 합니다. 자, 선생님 다 적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제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화살 표시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존재를 하죠.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지도부가 존재를 하면서 나라의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뭔가 지도부가 필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임시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으로 세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정부, 임시정부긴 하지만 이 정부에서 꿈꿨던 그 정치 형태는요,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꿨던 그 나라의 정치 형태도 똑같습니다. 공화정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공화국은 그러한 나라, 공화적은 그러한 정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민주가 무엇일까요? 민주라는 건 주인 주자, 백성 민자, 즉 백성이 주인된 나라다. 그리고 공화정이라는 것은 그냥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즉 공화정은 왕이 없는 정치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국민이 된 나라를,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를 꿈꿨다라는 거,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치 형태를 표방을 했고요. 그리고 삼권 분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헌법에 나왔듯이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세 개의 권력으로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거 우리 임시의정원, 법원, 국무원이라는 명칭은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세 개의 권력으로 나눠서 정부를 구성했다라는 거. 그리고 임시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을 세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는요, 정부가 하는 일이 독립운동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정부잖아요. 그래서 일단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독립공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은 공적인 채, 빚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빚을,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밖에 상하이에서 지금 세워진 정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지금 당장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세요. 그럼 나중에 독립했을 때 다시 갚겠습니다. 라는 공채를 발행해서 그 공채를 사도록 했어요. 그럼 그 돈을 마련해서 독립운동가를 지원을 해줬겠죠. 그리고 임시정부의 소식이나 아니면 독립운동가들의 소식을 신문을 발간해서 정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중요합니다. 비밀 조직이 있었어요.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에서 수립이 되면 일본의 탄압을 받겠죠. 그래서 상하이에서 수립을 했고 또 일본이 알지 못하는 두 가지 비밀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뭔가 임시정부에서 결정된 법이나 임시정부에서 결정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통제라는 거, 연통제라는 조직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독립운동의 자금을 또 모금하는 그런 조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바로 우리는 교통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조직 두 개가 다 무너지게 돼요. 발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 활동이 확 위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통국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금이 필요해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교통국에서 해줬는데 이 조직이 발각이 되면서 지금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겠죠. 그러면서 조직 활동이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게 되고요. 또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임시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국제연맹에다가 어떠한 것을 청원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자,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이 국제연맹이라는 단체는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국제기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UN 있죠. 국제연합, UN의 그 전 단계가 국제연맹이에요.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승전국들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이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해서 국제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연통제도 교통국도 정말 이 모든 조직이 발각이 되기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탄압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발각이 되면서 조직 활동이 위축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국제연맹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요청한 걸 국제연맹 청원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안 그래도 조직 활동이 위축되고 일본의 탄압으로부터 너무 힘이 드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국제연맹에다가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독립운동가들, 그 당시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러면서 이 국제연맹 청원 사건으로 이제 내부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열렸지만 이 회의를 통해서 수습이 되면 참 좋았겠지만 수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명맥만 유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이 위축이 되었고 한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나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1931년 엄청난 조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 조직이 바로 여러분들 이 단체는 꼭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말 이런 침체기 속에 있었을 때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이 조직이 정말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불을 지피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그러한 독립을 향한 열망에 불을 지피게 되는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훌륭한 조직입니다. 이 한인애국단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이봉창이라는 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도시락 폭탄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시죠? 윤봉길 우리 의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지도부의 부재로 인해서 지도부가 있어야 그래도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일본의 탄압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저항할 수 있겠다 싶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임시정부가 표방했던 정치 형태는 민주공화정, 모든 국민이 잘 살고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를 원했고요. 상권분립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승만 대통령을 임시대통령으로 앉혔고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비밀조직도 있었다라는 거. 그러나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와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님 중심으로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이 되면서 독립운동은 계속 이어져 나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습지 밑에다가 이때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헌법, 임시헌장이라고 합니다. 헌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의 헌법의 모습이랑 되게 비슷해요.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헌장 중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해서 이때의 정부 모습과 이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헌법 모습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